안녕하세요. 네, 전 논술을 가르치는 최은식이라고 하고요. 제 소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투스에서 논술을 이제 가르치고 있고, 이투스 들어온 지는 이제 8년 차 정도 되고요. 제가 이제 2년 차 넘어갈 때부터 1타 강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도 계속 1타 강사 유지해서 5년 연속 제가 이투스를 대표하는 논술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목동 사과나무 학원에서도 제가 논술을 이제 대표로 이제 가르치고 있고, 다른 이제 대치명인이라는 곳에서도 제가 대치명인 본원에서도 논술을 정규반을 1년 내내 유지하는 유일한 강사라서 대치명인 전체를 대표하는 논술 강사로도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말씀 먼저 드리는 게, 보통 이제 학원 강사는 자기가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와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나타내는지가 증명이 돼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정보들이 사실상 이제 논술 강사가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좀 좋은 성과들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좀 동일하게 동시에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좀 말로 제가 제일 잘 가르칩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증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1타 강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보통 1타 강사라고 하면은 보통 많은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기준으로 1타 강사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가장 엄격한 기준에 1타 강사에 해당되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논술로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 서강대학교는 지금의 한양대학교랑 마찬가지로 최저가 없었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도 최저가 없지만, 지금의 연세대학교는 최저가 없더라도 그게 사실은 약간 변형된 최저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되는데요. 연세대는 수학도 나오고 영어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좀 어렵게 나와서 영어 우리 절대평가 기준 수능 등급으로 2등급은 나와야지 풀 수 있어요. 3등급 나온 친구는 연세대 영어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등급은 나와야 되고 1등급 나오면 좀 여유롭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 절대평가 기준, 수학 수능 등급 기준으로 그 3등급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연세대에서 물어보는 수학을 좀 원활하게 풀 수 있다. 4등급의 친구는 쉽지 않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세대는 최저가 반 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서강대학교는 최저가 없었던 논술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걸로 논술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좀 보여드리면은 이게 처음에 약간 자랑으로 시작해야 돼서 좀 민망하긴 한데, 이게 또 이제 필요한 작업이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비슷합니다. 이투스에서도 하고 있고 메이저 단과에서도 제가 대표 강사를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논술 강사로서는 제가 이제 좀 많은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까 믿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한번 사진 찍으셔도 좋을 것 같은 게, 찍어주실래요? 왜냐면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도 동일한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좀 더 보기 편한 형태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촬영해 두시면 나중에 좀 유용하실 거예요. 네. 사실 오늘은 이제 설명회로서의 기능이 이제 가장 크니까 제가 이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차원에서 이제 정리를 해온 건데요. 2025학년도의 수능 최저입니다. 논술에서 수능 최저. 사실 이게 아이들이 논술을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저도 논술로 대학교로 들어갔지만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부터 논술을 준비한 건 전혀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입학할 당시에는 내신으로 대학교를 가려고 했습니다. 내신에서 아주 잘해서 대학교 가야지 해서 내신을 아주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이제 열심히 하는 걸로 학교에서 제일 좀 유명한 학생이었거든요. 예, 열심히 하는 걸로 1등인데 항상 그런 좀 안타까운 친구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걸로 1등인데 성적은 1등은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1등 해본 적이 없고 그냥 5등 정도까지는 해봤지만 어쨌든 좀 약간 애매했습니다. 제 목표치가 좀 되게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못 미치는 성적이 나와서 1학년 때 4번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거치면서 좀 좌절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1등 못하지? 해서 좀 많이 좌절을 해서 2학년 때 가니까 좀 그 생각을 했죠. 그럼 나는 정시로 가야겠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스스로 난 정시 파이터다. 라는 이제 말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모의고사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2학년 내내 모의고사 위주로 열심히 또 하니까 또 이제 웬만한 성적은 나왔어요. 제가 열심히 하는 걸로 자신 있었으니까. 근데 이것도 그냥 경희대 정도를 이제 정시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 나왔는데 이게 연고대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꼭 스카이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2학년 내내 이제 모의고사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그게 또 쉽지 않아서 3학년 때도 이제 해봤는데요. 이제 3학년 6월, 9월까지 그냥 밀어붙였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9월 보고 깨달았죠. 3학년 9모를 보고 나서 이게 성적이 계속 모자란 성적이 나오니까 정시로는 내가 이렇게 거의 죽을 각오로 열심히 했는데 이래도 안 되는구나.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 건강을 많이 걱정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너 그렇게 하다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친구들이 저한테 좀 많이 해줬을 정도로 쉬는 시간에도 한 번도 논 적이 없는 학생으로 유명했거든요. 제가 쉬는 시간에 한 번도 논 적이 없어요.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슴에 손을 얹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안 되다니 머리가 나쁘구나. 이런 좀 생각도 많이 하면서 나한테 남은 길이 뭐가 있지? 내신도 해봤고 수능도 해봤는데 논술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3학년 9월 모를 보고 나서 논술로 눈을 돌렸는데 사실은 많이 늦었죠. 그래서 이게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부터 노려봐야겠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논술을 공부해서 결국에는 스카이를 못 가고 이제 서강대학교로 들어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논술로 결국에 열심히 희망을 잡고 출발해서 결국에 꼬리를 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는 매년 이제 그런 친구들을 이제 지도하고 있는데 대다수는 저랑 비슷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논술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글쓰기 재능이 있다거나 좀 글쓰기 좋아한다거나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논술을 하는 거 아닌가요? 없어요. 그런 친구들 잘 없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고 해도 그게 논술에서 요구하는 그런 종류의 글쓰기가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의 수필적인 글쓰기나 뭐 좀 약간 오히려 문학적인 글쓰기 이런 걸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논술에서 요구하는 거는 아주 엄격한 의미에서의 학술적인 입증이거든요. 이런 건 아이들이 해본 적도 없고 이게 좋아하는 친구도 없습니다. 굉장히 딱딱한 글쓰기라서. 그 대다수는 뭐냐면은 내신이나 수능으로 열심히 해봤는데 좀 한계치를 느끼고 논술로는 또 새로운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들여다보니까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논술은 수능 최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정시를 생각했던 이 애들 입장에서는 되게 가벼운 거예요. 예를 들면 경희대를 정시로 가려면 어느 정도 등급이 나와야 될까요? 어느 정도 감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경희대 최저가 보니까 이하보예요. 경희대 사실 올해 기준으로, 그러니까 2025학년도 기준으로 최저가 좀 세지긴 했는데 일단 그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이하보인데 사탐으로 할 거면 사탐 2개가 평균으로 이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를 들면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사탐을 하나만 해요. 사탐 2개, 사회문화가 만약에 1등급이 나오고 한국지리가 5등급이 나왔어요. 이 친구는 그 2개 평균하면은 3등급이 되겠죠. 그렇죠. 1 더하기 5 나누기 2 하니까 3등급이 되는데 숙대 같은 경우는 나 사회문화 1등급이잖아. 그럼 너는 사탐을 1등급으로 쳐줄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다 그렇고 경희대만 이제 2개 평균으로 한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숙대 기준으로는 사회문화 1등급 나왔잖아요. 근데 국영수 중에 그러면은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 아니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영어는 턱걸이도 4등급이 나온 거예요. 근데 국어랑 수학은 4등급도 안 나왔어요. 5등급, 6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정시로 어디를 가야 될까요? 깜도 안 오죠. 그렇죠. 공기 좋은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근데 그 친구가 영어 4등급, 사회문화 1등급으로 이하보가 되는 거죠. 그게 숙대 기준이고 다른 데도 여기 들어가 있는 학교는 마찬가지입니다. 경희대도 국영수 중에 2개로 이하보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탐을 포함시킬 거면 사탐은 이제 평균으로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최저가 갖는 좀 뭐랄까 정시에 비해서는 한없이 낮은 이 자격 조건 이것 때문에 정시로 노리던 친구들이 이걸 보면은 가슴이 좀 탁 트이는 느낌이 들죠. 특히나 누구한테 이게 기회가 되냐면 저도 사실 그랬는데요. 저도 정시에서 가장 발목을 잡았던 과목이 수학이었어요. 그래서 수학은 나머진 그래도 이제 1등급이 무난하게 나오던 실력이었는데 수학이 영 안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스카이 자꾸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수학을 빼면은 나머지는 3합 4든 3합 5든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이 난 거죠. 그럼 논술만 잘하면 되겠다. 논술은 또 이제 또 새로운 필드니까 한번 또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된 건데, 그 이런 거죠. 만약에 수학에서 3합 6을 맞춘다, 3합 7을 맞춘다 이렇게 하면 서강대가 3합 7인데 3합 7을 맞췄는데 수학을 너무 못 본 거예요. 나머지는 괜찮게 했는데 뭐 2, 2, 3 나와서 3합 7을 맞췄는데 근데 수학을 너무 못 봐서 7등급 나왔다, 8등급 나왔다. 어떤 친구들은 이게 혹시나 괘씸죄에 걸리지 않는지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낮으면 꽈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탈락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최저가 없는 학교 같은 경우는요, 여기 없는 학교들은 최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능을 안 봐도 돼요. 제가 들어갔을 때 서강대학교는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들어갔을 때는 좀 옛날이라서 수능 전에 최종 발표를 하기로 했어요. 수능 전에 시험 보고. 서강대가 그래서 수능 2주 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최종 합격을 했기 때문에 수능을 안 보러 갔습니다. 수능 안 봐도 돼요. 그 정도로 수능 최저가 없으면 수능을 아예 안 봐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최저가 있는 과목을 계산할 때는 최저 과목만, 전략 과목만 계산하고 나머지 약점 과목은 아무리 낮아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시파를 했는데, 원래 정시를 주로 생각했는데 유독 한 과목이 나의 아픈 손가락이다. 나머진 괜찮은데 유독 이 한 과목 때문에 내가 좀 힘들어. 그런 친구들은 여기서 기회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는 뭐죠? 아픈 손가락이 2개인 경우죠. 수학이랑 또 영어가 힘들어, 수학이랑 국어가 힘들어. 이런 친구들 그거 2개 빼놓고 나머지 2개로는 잘할 수 있다. 그럼 그걸 또 확실하게 잘하는 과목으로 만들면은 또 최저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 그래서 약간 좀 제가 논술 강사라서 이런 별명이 좀 아쉽긴 한데 이게 진실된 별명이거든요. 뭐냐면 논술은 사실 패자부활전 같은 거예요. 내신으로 해봤는데 좀 아쉬웠고 수능으로 해봤는데 좀 아쉬웠다. 근데 논술로는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대학교 입학하면은 이게 정시로 들어왔던 뭐 논술로 들어왔던 뭐든 어찌 다 똑같은 입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패자부활전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물론 이제 이 밑에 고려대 보이시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게 올해부터 이제 들어오는 경우거든요. 근데 내년도부터 들어오는 거죠. 4.8이나 4.8은 이해가 돼요. 이게 안으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나온 거거든요. 확정은 언제 되냐면은 내년도 5월에 확정됩니다. 그래서 그때 바뀔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 최저가 거의 안 바뀌어요. 거의 안 바뀌는데 혹시 바뀔 여지는 있으니까 일단은 참고 정도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참고로 내년도에 적용할 내신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수능 최저만 나와 있고요. 내신은 아직 안 나왔어요. 사실 4.8 정도까지 이해가 되는 4.5는 사실 너무 센 거죠. 4.5는 1, 1, 1, 2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건 사실 그냥 정시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좀 많이 과한 것 같긴 한데 얘가 바뀔 여지는 좀 있어요. 이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되면 너무 세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논술을 되게 못 쓴 친구가 붙게 됩니다. 왜냐면 지원한 친구 중에 수능을 엄청 잘한 정시파들은 거의 다 넣겠죠. 정시파는 할 수 있으니까. 정시파 넣은 정시파 애들이 논술까지 잘한 애들이 극히 드물었던 거예요. 근데 고대 경영이 만약 10명 뽑는다고 치면은 그냥 8등까지 논술도 잘한 애인데 9등, 10등은 논술 잘한 애들 저거 다 떨어졌기 때문에 논술 거의 안 한 애들이 붙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게 학교에 약간 오명으로 남아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경우들이 예전에 성균관대학교에서 약간 발생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빵꾸 뚫린다고 보통 강사들은 표현하는데요. 정말로 논술을 수능 이후에 잠깐만 해본 애들이 붙은 거예요. 왜냐하면 최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너무 신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논술을 하루 종일 1년 내내 한 적도 없고 그냥 수능 끝나고 그냥 대충 한두 번 수업 듣고 가서 대충 느낌대로 썼는데 붙었단 말이죠. 그럼 이런 아이들이 자기가 천재인 줄 알아요. 아, 논술 별거 없던데? 이러면서 그 친구들이 또 가만히 안 있고 여기저기 인터넷에도 글을 쓰고 자기 모교 가서 또 강의도 하고 논술 별거 없다 얘들아. 그래서 뭐 대충 하더니 됐던데? 이런 이야기들이 막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뭐랄까
좀 오묘한 소문들이 도는, 수능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소문들이 돌기도 하죠. 요번에 고려대 경영이 좀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게 바뀔 여지는 좀 있어요. 4.8은 이게 고대가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저걸 할 수밖에 없는, 적어도 좀 높거든요. 근데 예전에 연세대학교가 최저가 있었을 때 최저가 몇이었을까요? 지금 최저가 없잖아요.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세대 최저가 있었거든요. 연세대 최저는 4합 7이었어요. 고대가 4.8 한 거는 낮춘 거예요, 연대보다. 그래서 자존심 있잖아요. 연고대가 좀 자존심이 있는 라이벌 관계인데, 뭐 4합 9나 이렇게는 못 하겠는 거죠, 고대가. 좀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 낮춘 게 저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아마도 이제 뭔가 좀 지른 것 같아요, 학교 입장에서도.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다. 네. 두 번째는 요거는 안 찍으셔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다 자료집에 나와 있는 거랑 동일한 거라서. 여기 내신인데요. 내신의 의미를 좀 설명드릴 건데, 요거는 일단은 참고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작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 거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 걸로 보여드린 건데, 사실 거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1등급이 200점, 300점, 400점 여기 나온 게 뭐냐면은 논술 전형 전체가 1000점이라고 했을 때 내신의 비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200점이라고 하는 거는 내신이 논술 전형에서 20%가 들어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신이 400점 들어간다. 그럼 내신을 좀 많이 보는 학교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밑에 있는 학교 보시면은 건국대, 경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성균관대, 연세대, 연세대비례, 이화여대, 기술교육대, 항공대는 내신 반영 비율이 없어요. 그래서 내신을 아예 안 보는 학교이고요. 그럼 다른 학교들은 내신을 조금씩 이제 본다. 이 표가 좀 복잡하잖아요. 제가 이거를 관통하는 원리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제가 서강대학교랑 경기대학교 두 개를 짚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떤 학교가 내신을 좀 더 엄격하게 볼까요? 어떤 학교가 내신이 더 높아야 된다고 요구를 많이 할까요? 서강대랑 경기대 중에서. 당연히 서강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정답은 정반대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서강대 한번 보시죠. 서강대 중간에 있어요. 여기 있죠. 서강대의 반영 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이렇게 들어가고요. 반영 방법에는 아무것도 없으면 전체 평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도 반영하지 않고요. 그리고 1등급한테 100점 주니까 비중은 높지 않아요. 10%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어차피 내신이 1등급 대 애들은요. 논술 지원 안 해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입학할 때 물어보거든요. 이제 학원에 들어올 때 내신도 물어보는데 1등급인 친구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연대만 노리고 이러면 또 심정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시작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논술은 또 시작하면요. 열심히 해야 돼요. 대충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려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1등급인 친구는 눈을 조금만 낮추면 6개 중에 좀 안전하게 무조건 붙는 학교도 웬만한 학교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는 게 낫다. 그래서 논술은 누가 시작하는 게 좋냐. 2등급 때부터는 하는 게 가능하고 권장합니다. 2등급 때 친구들도요. 사실상 교과 종합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가 되게 많죠. 그런데 이게 내신 2등급 때 친구들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2.2 정도로 볼까요? 내신 종합평균 이 친구가 2.2예요. 이 친구는 내신을 잘하는 친구에 속할까요? 아니면 못하는 친구에 속할까요? 중간일까요? 이 친구 엄청 잘하는 친구잖아요. 2.2면이 엄청 잘하는 친구예요. 주변에서도 이 친구는 당연히 공부 잘하는 아이들로 친구들로부터 이제 인식이 돼 있을 겁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나는 진짜 내신 잘한다. 라고 생각하겠죠. 이 친구의 눈높이가 어디 있을까요? 눈높이가 너무 높은 거예요. 이 친구의 눈높이는 최소한 중경외시예요. 최소한. 중경외시도 성에 안 찰 수도 있습니다. 연고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서성한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현실은 또 스카이나 서성한 라인에 합격을 하려면 또 2.2는 또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좀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이 2등급 때 초반 친구들입니다. 사실 1등급 때 친구들은 그 눈이 높아도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고민이 없어요. 좀 애매한 라인이 바로 2등급 때 초반 정도? 물론 학교마다 달라요. 그것도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교과나 종합 같은 거는 학교 수준마다 그 대학교가 차등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게 있으니까 일단 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2등급 때 정도부터는 결국엔 논술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등급 정도까지는 이제 별로 걱정이 없고 6등급부터는 조금씩 골라야 돼요. 6등급부터는 좀 탈락시킨 학교들이 있거든요. 제가 서강대, 경기대 말씀드렸잖아요. 서강대가 당연히 1등급 때 라인은 많이 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 가시면요. 8등급 때한테도 97점을 줘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 대비 3점밖에 안 깎은 거예요. 근데 이거 100점 중에 3점 깎았구나. 이것도 별로 안 깎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요. 1000점 만점에 3점 깎은 거예요. 논술 전형 전체 중에서 1000점 만점에 3점이죠. 황당한 거예요. 그럼 있잖아요. 이거는 거의 아예 안 깎은 수준이라고 보셔도 무방한 수준이에요. 그럼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8등급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8.9등급까지도 8등급으로 쳐요. 8.9까지 8등급이에요. 그럼 9.0이 있을까요? 전교 꼴찌도요. 솔직히 전교 꼴찌도 9.0이 나오기 힘듭니다. 모든 과목이 다 9등급이어야 돼요. 하나라도 8등급 나오면 얘는 8.9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건 없는 거예요. 근데 9.0한테만 빵점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상 여기 있을 학교입니다. 반영 비율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형식적으로는 있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면은 정부에서 논술 같은 데도 이게 학교의 어떤 그 내신 같은 게 반영되어야 논술만 한 아이들도 학교 수업을 좀 더 열심히 듣고 좀 하지 않겠냐.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공교육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겉으로라도 좀 있어 보이게, 좀 반영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반영을 잘 안 할까요? 왜냐면은 대학교 입장에서는요, 여기 이제 목동에서도 대치동에서도 지원하겠지만 사실 전국 단위에서 다 지원하잖아요. 제주도에서도 하고 저기 전주에서도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수많은 내신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한단 말이죠. 근데 서강대쯤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내신이 정말 다양한데 논술을 엄청 잘 쓴 친구가 있는 거예요. 논술 너무 잘 쓴다. 합격을 시키면 하다. 수능 최저도 통과했다. 얘는 되게 잘 썼는데 통과시켜야 되겠는데? 근데 내신을 보니까 얘가 7등급인 거죠. 학교를 보니까 전국 단위에서 굉장히 유명한 쟁쟁한 고등학교의 학생인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다른 어떤 좀 널널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분명히 전교 1등 할 나이인데 이 친구가 이 고등학교에 있어서 지금 내신이 7등급인 거야. 이러면은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뽑아야겠다. 얘를 놓치기 아까운데 내신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내신 아예 이렇게 무력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입장에서 우리 학교는 우리 대학은 명문 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지원한다라는 게 강하게 이제 있으면 인식이 있으면은 내신을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가고요. 반대로 제가 아까 경기대 말씀드렸죠. 경기대가 좀 대표적인 학교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기대에서 직접적으로 발표하는 그 통계 자료를 보면요. 논술 합격자인데 내신이 5점 몇이 넘어간, 즉 6등급부터는요. 논술 합격자가 없어요. 내신으로 뽑는 전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6등급부터는 아예 전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경기대가 아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알고 있냐면, 이건 제 추측입니다. 이제 분석을 한 건데, 아예 아무도 없으니까. 성균관대 많거든요. 서강대도 많고 한데, 경기대는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논술을 잘 쓰는 친구 이렇게 딱 뽑아서 봤는데, 우리 학교에 지원한 친구들 중에서 흔히 말해서 명문고등학교에 6등급, 7등급이 많아서 우리가 이렇게 처리해야 되냐, 서강대처럼. 알고 보니까 이제 그냥 보통의 고등학교에 6등급, 7등급이 훨씬 많았던 거죠. 그럼 경기대 입장에 생각했을 때, 그냥 명문고등학교도 아닌데 그냥 일반적인 고등학교의 7등급은 솔직히 뽑기 싫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술을 잘 써도 뽑기 싫은데 이게 돼서 그럴 바에 좀 빡세게 하자 해서 좀 점수도 좀 많이 깎고요. 실제로 나오는 통계도 보면은 이제 안 뽑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학교가 좀 높아질수록 내신은 좀 덜 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이건 내신 자체를 별로 안 본다는 소리이기보다는 명문고에서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학이 대처를 하게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는 논술에서의 내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만약에 1등급이다 그러면 하지 말 거. 논술 하지 말 거. 2등급부터 5등급이다. 아무 고민이 없다. 하지만 2등급이라고 해서 4등급이나 5등급에 비해서 엄청 유리할 거라 생각해서도 안 된다. 왜냐면 점수 차이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6등급부터는 좀 골라야 된다. 못 쓴 학교들이 있으니까 골라야 되고 7등급, 8등급까지도 고르면 고를 수는 있다. 근데 9등급은 논술도 보통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보통 9등급은 잘 없으니까요.
그게 8.9까지는 8등급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신은 논술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별로 신경 쓸 영역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이제 5.9까지도 5등급이니까 다 여기 안에 들어오죠, 보통. 근데 6등급 이하도 있으니까 그때는 제가 그 학생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어디 지원해야 될지 제가 상담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정보들에 대한 전달이고요. 이제 종합해서 볼게요. 이제 아직 여기 넘어가기 전에 그럼 우리 아이가 논술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게 좀 고민이시잖아요. 지금 이제 시작할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영역이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아이의 2학년 때까지의 모의고사 성적 있잖아요. 그게 3합6을 너끈히 충족시킨다. 3합6은 되고 3합5, 3합4 수준이다. 사탐 빼고 국영수 중심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영수로 했을 때 3합6이 된다. 그러면 논술을 안 하는 거를 충분히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3합6이 간당간당하거나 3합7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 친구는 어떤 경우에는 최저도 충족을 못 시키는 상황이라서 정시로 그 대학교를 노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3합6을 맞추면은 지금 정시로 몰아붙이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만약 그게 안 되면은 이 친구는 아마도 정시보다는 논술로 조합을 짰을 때 훨씬 더 높은 대학교를 노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논술로 잘하는 것도 다른 영역이 있기 때문에 논술을 하면 또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도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내신에서는 1등급 때는 당연히 지원할 필요가 없고 눈을 조금만 낮추면 6개 중에 무조건 합격하는 대학교 중에 괜찮은 대학교를 설계할 수 있으니까 1등급 때는 하지 말자. 2등급 때부터는 좀 해보자. 근데 2등급 때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 아이가 2점 몇인데 이걸로 논술로 노리는 대학교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아시면 되냐면요. 지금 이제 3월달 되면은 그 담임선생님들께서 이 학종이나 교과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거시적인 안내들을 학교에서 해줄 겁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10년 넘게 이제 겪다 보니까 매년 똑같은 걸 이제 관찰하게 되는데요. 보통 1학기 때는요, 이런 안내가 되게 좀 좋은 소식이나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 학교는 예를 들어 3.4가 고대를 붙었어.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3.4가 고대를 붙은 학생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담임쌤께서 해주세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러면 3.4가 고대 붙을 정도면 뭐, 나 정도면 뭐 경희대 갈 수 있는 거 아님? 이렇게 하면서 좀 희망적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교과나 종합으로 자기가 충분히 괜찮은 대학교를 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됩니다. 왜냐면 교사 입장에서는요, 제가 친구 중에서도 교사도 있고 이제 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1학기 때는 어쨌든 교사 입장에서는 학교 수업과 학교 분위기나 이런 게 잘 돌아가는 게 좀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뭔가 학교 선생님한테 좀 의존해야 되고 학교 선생님한테 좀 잘 보여야 되고 이제 학생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는 게 되게 좀 유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교과 학종을 좀 쓰는 쪽으로 아이들을 좀 동기부여를 주는 쪽으로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2학기가 되어서 이제 9월 달쯤 되잖아요. 그럼 어떤 식의 분위기가 생기냐면은 교사분의 이제 목적이 조금 이제 변동이 생겨요. 교사분도 뭐가 중요해지냐면은 실적이 중요해집니다. 이제 이 실적은 뭘까요? 합격생 그 합격률과 합격생 수예요. 그래서 합격을 많이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학생들한테 교과 종합에 대해서 좀 권유를 해줄 때 현실적인 학교들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서 아이가 생각지도 않았던 학교들을 제안해 주시는 경우도 생겨요. 자기는 경희대쯤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제안되는 학교가 동덕여대, 성신여대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면은 아이가 1학기 때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른 학교들이 있으니까 조금 혼란스럽게 되거나 그때 가서 좀 실망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도 좀 생기죠. 동시에 또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대가 이제 3.9가 뭐 고대를 붙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은 그런 학교들을 좀 몰아서 쓰는 경향들이 생깁니다. 뭐냐면은 좀 웬만한 학생들이 다 예를 들면 고대를 다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사분들 입장에서 어떤 식의 이제 전략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작년에 뭐 3.6을 고대가 우리 학교 하나 붙여줬는데 그럼 요번에도 이제 우리 학교에서 한 100명이 쓰는데 이 중에 한 명 안 붙이겠어?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사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어서 좀 많이 넣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학교에서 전략으로 보는 그 대학교를 많이 놓고 그 중에서 한 명이 또 붙으면은 그게 또 이제 홍보에 쓰이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시는 게 제일 좋냐면은 만약에 우리 아이가 내신이 2.5라고 가정해 볼게요. 2.5도 되게 열심히 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2.6이나 2.7이 작년에 어디 붙었는지를 우리 학교에서 작년 선배, 재작년 선배가 2.6, 2.7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현재 내신보다 0.1, 0.2가 낮은 경우 어디 붙었는지를 최대한 전수를 조사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사실 학교는 그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이 정보를 순순히 풀어놓진 않아요. 근데 좀 그 부모님의 적극성이나 혹은 이제 뭐 집단적인 요구이거나 이럴 때 보통 정보가 들어오긴 하거든요. 저도 이제 매년 이걸 봐서 학교마다 다르고 담임쌤마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학교가 그 정보를 갖고 있고 뭐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로 안 알려주는 학교도 있긴 하지만 이건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정보를 많이 알게 되면은 우리 아이랑 비슷한 정도의 내신의 학생들이 주로 어디 붙었는지 그 중에 아마도 제일 높은 곳에 붙은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좀 2.6의 학생들 중에 최고의 아웃풋이었던 것이고 보통은 이제 요 정도를 많이 붙더라 이걸 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보통 제일 낮은 학교는 여기 갔고 제일 높은 학교는 여기 갔으니까 이 중간 정도 되는 요 정도를 우리 아이한테 기대할 수 있겠다. 요 정도를 생각하시고 만약에 그 학교가 마음에 들면 부모님에도 마음에 들고 학생도 충분히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학종 교과 굳히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마음에 드니까 여기는 웬만하면 갈 수 있을 테니까 굳히기 들어가니까 그 친구는 논술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요 등급이 이 높은 학교 갔는데 이제 나랑 비슷한 애들 중에 한 명만 붙은 거야. 이러면 아마도 좀 운이 많이 따를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걸 너무 의존하면 안 되고 현실적으로 조금 낮은 학교를 생각하고 전략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은 판단이니까 한번 초반에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월달 되면은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담임쌤이 이제 정해질 테니까 한번 아이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해서 이제 알아보실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 안전한 판단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신과 수능을 통해서 어떤 아이들이 논술을 진입하는 게 적당한지를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논술 얘기를 조금 해보고 이따가 이제 질문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수학 문제 중에 되게 어려운 수학 문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4점짜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 중에 4점짜리 문제인데 흔히 말해서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런 거 하나 풀려면은 문제를 보자마자 계산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충분히 분석하고 이해한 다음에 설계도를 충분히 짜고 그 다음에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되겠죠. 굉장히 복잡한 문제니까. 근데 논술은 어떨까요? 논술은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짜리 문제일까요? 얘는 4점짜리란 말이에요. 논술은 40점짜리예요. 이게 동국대학교 문제고 동국대학교가 3문제를 내거든요. 그 중에 3번 문제를 가져왔는데 되게 복잡하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와 나를 바탕으로 라와 마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하고 이제 쉼표 있으면 여기서 한번 끊어야 돼요. 이거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라 사건의 윤리적 문제점을 나의 관점에서 그리고 마의 아내가 남편에게 보이는 태도의 이유를 다의 관점에서 각각 설명하세요. 600자에서 700자입니다. 당연히 어렵겠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아이들이 이거를 논제를 보자마자 한 10초 정도 생각하고 개요를 짜거나 원고지 글 쓰거나 심지어 제시문에 밑줄 긋거나 하는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논제가 도대체 어떤 구조를 요구하고 있고 어떤 종류의 논증을 요구하고 있고 이 학교는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설계도를 짜고 그 설계도에 맞춰가지고 제시문을 읽기 시작해야 됩니다. 무작정 다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부터 읽을 수도 있고 바부터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깊이 고민한 다음 출발해야 되고 이게 논제 분석이라고 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여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시문을 읽을 수 있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논술 잘 푸는 게 아니고 학교가 뭐 비판하라고 하면 그게 도대체 어떻게 비판하는 건지 비판을 내가 주장할 수 있는데 이거 좀 별로예요 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게 교수님이 얘기하는 엄격한 학술적 입증이라는 차원에서 내가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는지 이걸 아이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논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어를 잘하는 친구는요, 독해력이 좋기 때문에 제시문 가나다란 말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닙니다. 700자를 아주 촘촘하고 꼼꼼하게 논증 설계를 해야 돼요. 14문장이거든요. 700자면 한 문장 50자니까 14문장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지 이게 모든 요소에 대한 정답을 전부 다 얘기하면서도 적절하게 뒷받침을 얘기했는지, 그리고 요구사항들 간의 연결을 잘 했는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주로 이제 가르치는데요. 보통은 예시답안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대학교 예시답안인데요. 보통 대치동에 가도, 물론 저도 대치동에서 강의를 합니다만, 그런 논술 전문 학원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도 보통 이렇게 대학교랑 동일한 형태로 답안이 이제 옵니다. 아이들은 이걸 보고 내용적으로 어떤 게 정답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사실 내용적인 정답에 대한 감은요, 독해만 잘하는 친구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제시문 가나다라마의 내용을 다 이해한 상태에서는 그럼 얘가 얘를 비판한다, 아마 이런 내용일 것 같은데? 요 정도 감은 있거든요. 그래놓고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구나, 이건 알아요. 근데 이 아이가 700자를 그러면 네가 한번 써봐 하면은 아이가 바로 어떤 문제 봉착하냐면은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 몇 문단으로 써야 돼요? 첫 번째 문단은 뭘 써야 돼요? 첫 번째 문단에 뭘 쓴다면 첫 문장은 뭘 써야 돼요? 첫 문장에 뭘 쓴다면 그 다음 문장 어떻게 이어가야 돼요? 그러면 맨 마지막 문장 어떻게 마무리해야 돼요? 두 번째 문단 들어갈 때 어떤 표현을 써야 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러기 때문에 글 쓰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대학교마다 이 논증이라고 하는 게 대학교마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비판이나 비교다 이런 건 다 동일한 학술적인 논문의 글쓰기의 원리가 똑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이 비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걸 요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대응하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인 글쓰기 공식과 방법이 있으면 거기 적응을 하면 돼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이 어떻게 글을 쓰면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체계화시켜서 공식화시켜서 알려줍니다. 제가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답안을 알려준 케이스예요. 저는 늘 이런 식으로 구조에 맞춰서 답안을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면은 여기 기준 핵심 상술이라 써있죠. 기준은 판단 기준을 설계한 거예요. 기준을 먼저 쓰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기준과 대상이 있는데 기준이 제시문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이 아니고 기준 2개가 통합돼야 된다. 그럼 기준이 통합되면 기준을 먼저 설정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식이에요. 그 기준이 먼저 온 거예요. 기준 2개를 통합할 때는 기준을 추상적으로 공통주장 뽑아서 첫 문장 쓰고 여기에 대한 구체화의 차원에서 가와 나를 상술로 넣는다. 그래서 한 문장, 두 문장 정도로 넣는다.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이에 따르면 연결표지 넣은 다음에 주장 쓰고 대상에 대해서 의미 부여한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어떻게 하는 게 교수님들이 평가할 때 이 정도면 납득이 되고 인정이 됐다라고 해주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공식화시켜서 체계적으로 알려줍니다. 이게 유형마다 다르고 대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저는 그걸 모두 다 분석해서 아이들한테 열심히만 노력하면은 정답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실 논술 공부할 때 가장 큰 적은 뭐냐면요, 막연함이에요. 제가 논술 공부할 때도 저도 논술로 붙었습니다만 너무 어려웠던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용적 정답 뭔지 아는데, 그러니까 글을 쓰려고 하면은 정말 뭐부터 써야 될지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선생님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럼 고려대학교는 논술 쓸 때 3문단 쓰면 되나요? 1번 문제가? 근데 1번 문제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바뀌면 저는 몇 문단으로 해야 되나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을 쓰는 게 좋나요? 하면은 저한테 맨날 돌아오던 대답이 뭐냐면은 일단 한번 써봐. 그러면 내가 한번 좀 이상한 게 있으면은 좀 봐줄게. 근데 그 봐줄 때도요, 진짜 답답했던 게 이런 거예요. 은식아, 네 글은 뒷맛이 조금 텁텁해. 이런 식인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되게 뭔가 뭐 예술가와 예술가의 대답인 것 같아요. 뭔가 끝맛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든지 뭔가 더 단단하게 논증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다들 그때는 다 그랬어요. 어떤 학원을 가도 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거라고 하는 건 맞춤법.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논증적인 부분은 이게 좀 되게 모호했던 거죠. 근데 그게 또 그 시절에 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제가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대학교에서 상세한 채점 기준을 공개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정답이고 어떤 채점 기준 우리가 갖고 있다 이게 아예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어려웠던 건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2015학년도니까 지금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 한 아직 10년까지는 안 됐지만 거의 한 10년 전부터 대학교가 상세한 채점 기준 공개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싹 다 보고 이런 식으로 논증을 짜야지 좋게 평가하는구나를 전부 다 수집한 다음에 학교별로 다 체계화시켜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혀 막연하다, 모호하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다만 잔뜩 외워서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막연함을 빡셈으로 채워냈다. 너는 열심히만 하면 돼. 그전에는 열심히 해도 모호했어. 이건 열심히만 하면은 뚫어낼 수 있으니까 이건 진짜 좋은 거다. 이건 잘 적응만 해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는 논술 가이드북 이런 건 기본이에요. 저는 뭐까지 다 보냐면요. 그 대학교에 논술을 주로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논문을 쓰시는데 그중에 학술적 글쓰기랑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논문이 다 있고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술적 글쓰기 교재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싹 다 공부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논증하는 걸 교수님이 좋아하더라 라는 거를 이제 반영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 아이가 그냥 그때그때 깜으로 글을 설계하는 게 아니고 체계적인 원리에 맞춰서 글을 안정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날 컨디션이 좋아야 좋은 글을 쓰는 게 아니고 적응이 되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다 써도 좋은 글이 나오는 그런 걸로 만들 수가 있는 게 다 이렇게 체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일단 인강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조화시켜서 글쓰기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알려주시는 분은 사실 많이는 없었어요. 그랬고 물론 오프라인까지 제가 조사를 다 못하지만 일단 인강으로 올라와 있는 뭐 메가스터디, 뭐 이투스, 제가 이투스지만 이런 걸 다 조사해 보면은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유리한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게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첨삭입니다. 논술의 첨삭만큼 또 중요한 게 없죠. 첨삭도 보통 이제 전문학원을 가도 대치동 전문학원 저도 거기서 이제 논술 첨삭 강사부터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보면은 보통은 이렇습니다. 보통은 수업 시간이 4시간 정도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 2시간은 모의고사를 봐요. 문제를 풉니다. 그때 이제 열심히 글을 쓰고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풀이 해설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첨삭은 언제 하냐면 그 다음 주에 다시 문제 풀고 있으면 한 명씩 불러요. 뭐 최은식 1, 2 오세요 하면 이제 가서 자기 저번에 쓴 글이 이제 있어요. 그 첨삭쌤이 이제 한 10분 정도 동안 설명해 주십니다. 10분 정도 해주시는 것도 감지덕지예요. 왜냐면은 이제 더 하고 싶은데 더 하려면요 뒤에 애가 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더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분 내에 최대한 첨삭을 이제 알차게 해줘야 돼요. 저도 그 안에서 첨삭쌤을 해봤기 때문에 아주 열정이 넘치는 첨삭쌤이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10분을 거의 랩하듯이 쏟아내요. 이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이만큼 있는데 이 아이한테 할애할 수 있는 시간 10분밖에 없으니까 다 이제 프린트 해놓고 다 설명해 줍니다. 그럼 아이는 이거를 알아듣기 바빠요. 물론 제가 프린트까지 해서 줬지만 제가 이제 좀 혼자서 특별하게 그렇게 해줬던 건데 보통 이렇게 랩하듯이 털어놓고 아이는 그거를 좀 빠르게 겨우겨우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대1 첨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통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이게 대담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대1 첨삭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이런 게 이제 되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 아이가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좀 뭔가 좀 학술적이고 생산적인 대담이 벌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첨삭쌤이 거의 쏟아내는 거를 겨우겨우 듣고 넘어가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성실한 첨삭쌤이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도 사실은 이 아이가 저번 주에 강의 들었잖아요. 강의 듣고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걸 확인 사살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걸 이제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이 글에 대해서 재첨삭을 하면은 그걸 첨삭받을 수 있을까요? 이 시스템에서? 불가능해요. 재첨삭을 첨삭해주고 싶은 의지가 선생님한테 있어도, 첨삭쌤한테 있어도 10분 내에 2개를 보는 건 아예 불가능하거든요. 하나 보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재첨삭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게 대치동도 그렇게 돌아가요. 저는 이 구조를 제가 뭐 꼬마 강사할 때는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냥 아쉽구나 이렇게 하면서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메인 강사가 되면서부터는 이 구조는 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구조가 아니다. 이건 그냥 학원의 편의, 강사의 편의를 위한 구조일 수밖에 없구나 해서 저는 시스템을 바꿉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언제 논술이 느냐고 생각하냐면요. 제가 논술 과외를 예전부터 이제 많이 했었는데 지금 안 하지만 논술 과외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참고로 전 논술 과외를 아주 어린 나이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삼수생일 때도 제가 대학교를 되게 늦게 나갔는데 삼수생일 때도 저는 대학을 못 갔는데 제가 논술을 워낙에 논술 학원에서 계속 1등을 찍다 보니까 그게 유명해져서 어떤 이상한 학생이 저한테 논술 과외를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을 제가 논술 과외를 한 게 제가 삼수생일 때예요. 너무 웃기죠. 그래서 그 학생은 저한테 논술 과외를 받고 어디 갔을까요? 연세대에 붙었어요. 황당하죠. 저는 수능 최저 막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고 그 친구는 연세대에 붙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과외를 되게 오래 했는데요. 과외를 하면서 되게 좀 유명했거든요. 왜냐면 많이 붙인 거예요. 근데 제가 뭘로 또 유명했냐면은 과외 학생들이 약간 과외하는 4시간 동안에 거의 피 발리는 수준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냐면은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아이가 글을 써와요. 글을 써오는 게 기본적 숙제예요. 그럼 제가 그거를 첨삭을 엄청나게 꼼꼼하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글을 읽어요. 이런 뭐뭐뭐 했다. 읽고 문제 없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재심 가에 의하면 이렇게 했다. 학생이 옆에 있고 제가 이제 앉아서 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럼 멈춰요. 읽다가 뭐뭐는 했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럼 이 학생이 뭐 해야 되냐면은 틀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학생이 대답을 해야 돼요. 뭐가 틀렸는지 자기가 읽고 뭐가 틀렸지? 제 눈치를 보면서 이게 틀린 건가? 이게 잘못된 건가요? 그럼 제가 이래요. 아니 이건가 하면서 찾아요. 그래서 너무 쉽게 찾으면 제가 혼내요. 이렇게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걸 네가 왜 못 고치고 왔어? 저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는 완벽한 글이어야 돼요. 전혀 네가 깔 테면 까봐라 하는 글을 가져와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아이가 열심히 해서 조금씩 못 찾고 있으면 제가 조금씩 힌트를 줘요. 독해 부분에서 제시문가 어떻게 읽었는지 한번 봐봐. 그럼 그거 확인하고 이제 또 얘기하는 거죠. 이 친구가 알아들었으면은 그게 맞아. 그게 네가 틀린 거 맞아. 그럼 이해했어? 그럼 이해했대요. 그러면 제가 또 하죠. 설명해봐. 그럼 설명을 또 해요.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이렇게 써서 이게 틀렸습니다. 오케이. 그럼 그거 고쳐서 지금 써 하는 거예요. 그럼 실시간 써야 돼요. 그럼 그거 한 문장을 써서 나한테 바로 보여줘. 선생님 5분 줄게. 5분 동안 또 옆에 지켜보고 있어요. 또 씁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정밀하게 고치는 작업을 한글 내내 하는 거예요. 그럼 한 문제 첨삭하는데 3시간 넘게 걸립니다. 이래놓고 한번 싹 고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다음 숙제가 뭐냐면은 완벽하게 다시 써와 이거예요. 그럼 그거를 한 번 더 써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다음 주에 또 처음부터 조금씩 읽으면서 첨삭을 또 합니다. 고칠 게 또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4번을 고쳤어요. 한 번의 글에 대해서 한 달 내내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이 학생은 이 글에 대해서 강사들도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완벽한 글까지 다듬어서 냅니다. 그럼 그렇게 한 번 쓰면은 이 친구는 그만큼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붙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뭘 아냐면은 재첨삭을 미친 듯이 꼼꼼하게 파고들면서 하는 것이 비약적인 성장의 필수적인 길이다. 이거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무조건 재첨삭을 하게 하고요. 재첨삭은 100% 제가 해서 꼼꼼하게 봐줍니다. 그래서 저한테 뭘 받아야 되냐면은 최소한 A-를 받아야 돼요. 초기에는 A-, 그리고 나중에 가면 한 6월부터는 A0를 받아야 돼요. A-가 뭐냐면요. 웬만한 대학교는 커트라인이 빗불이에요. 1+ 정도 받으면 합격하게 됩니다. 절대평가 기준으로. A- 받으면은 웬만한 학교는 다 붙는 점수예요. A0부터는 장학금을 받을 여지가 있는 정도고 A+는 무조건 장학금 수석한 점수입니다. 저한테 A-는 받아야지 초기엔 통과시키고 나중에 A0 받아야 돼요. A+ 받은 친구들한테 공개적으로 칭찬을 좀 해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거를 초반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첫 번째 글은 또 이제 담임쌤께서도 해주시고 저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은 제가 직접 해서 통과시키거나 혹은 좀 지적을 해주죠. 그럼 이 아이가 세 번째도 쓰고 네 번째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또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수업 시간에 3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하는데 이거 이후에 또 3시간 정도는 자습을 해야 돼요. 이 다시 쓰기, 고쳐 쓰기 숙제가 있습니다. 이거 정도는 해야지 이게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만 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결론적으로는 하루 평균 1시간이에요. 왜냐면 3시간 반 더하기 3시간 반이거든요. 이게 7시간이라서 일주일 평균 쪼개면 그냥 하루 평균 1시간 정도 투자하는 정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탐 정도의 할애하는 시간이나 비슷하겠죠. 이 정도는 투자하셔야 된다. 요건 뭐냐면은 제가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첨삭이 몇 단계가 있냐면 일단 자기 글 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다른 친구들의 글도 다 첨삭지를 줍니다. 이게
이름 가리고 다 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이런 평가를 받았다. 이게 다 제가 첨삭한 건데 이렇게 해서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 우리 반 아이들 것도 있는데 다른 반 아이들 것도 뽑아서 30명 정도 거를 나눠줘요. 그럼 아이가 동일하게 내가 푼 문제에 대해서 30명 정도의 좋은 평가, 나쁜 평가, 어떤 전형적인 평가 이게 다 있으니까 이거 싹 다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뭐냐면 이걸 모두 다 공부한 상태에서는 완벽한 글을 써줄 수 있겠지? 그걸 써서 나한테 다시 가져와 이거예요. 그거를 제가 2차 첨삭하고 그걸로도 안 되면 또 다시 빠꾸시켜서 3차 첨삭을 하는 겁니다. 요걸 해서 아이들이 이제 많이 배운다. 그래서 한 번 글을 쓰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몇 번씩 곱씹어서 되짚어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부디 견디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제 수업이 되게 좀 빡센 편이에요. 이걸 하나하나 하는 게 엄청 또 이제 스트레스가 있는 작업이어서 이걸 잘 견뎌내고 장인정신이 있으면은 아주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너무 귀찮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숙제를 밀리게 되고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아이가 어느 순간 이제 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못 견디면 이걸 못 따라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가 장인정신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번 하고 좀 다시 고쳐서서 완성을 또 시켜보고 이런 거에 대한 인내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전혀 없으면 논술을 못하는 친구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또 논술을 잘할 수 있는 적성이기도 합니다. 저가 가르쳤을 때 다른 강사에 비해서 제가 좀 해줄 수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인강을 찍는 강사이고 인강에서도 다양한 대학교를 많이 대비를 시켜주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경희대나 성균관대 이런 학교는 현장 강의 때도 파이널이 다 있어요. 저도 당연히 이제 그런 학교 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은 한양대 에리카는 현장 강의 파이널이 없거든요. 수요가 그만큼 있지가 않아서 제가 또 몸이 한계다 보니까 이런 학교는 현장 강의 없는데 이런 학교를 인강에서 제가 이제 꼼꼼히 찍어서 열어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저한테 배웠던 그 방법론 그대로 자기가 지원한 6개 대학 중에서 메이저한 대학교들도 당연히 대비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다 꼼꼼히 저한테 수업을 듣고 처리할 수 있다. 심지어 우리 현장 강의 친구들 대상으로는 이런 인강에 대해서도 제가 첨삭도 해줘요. 인강 친구들은 이거 첨삭하는 시스템이 없을 텐데 현장 친구들은 제가 인강 듣고 이거 써서 내면은 우리 팀에서 처리해줄게.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책임을 져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해줄 수 있는 이제 일이다. 이고요. 그리고 수리 논술도 있어요. 인문 논술에는 예를 들면 여기 중앙대, 경희대, 한국항공대, 한양대, 이화여대 이런 학교들이 과에 따라서 상경 계열이나 사회과학 계열에서 수리 논술 문제가 한 문제씩 껴 있어요. 논술 문제가 3문제면 마지막 문제 보통 하나가 수리 문제가 껴 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안내를 좀 드리면은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3등급 정도 나와야지 할 가능성이 생기고 1등급은 당연히 해야 되고 2등급도 하면 좋고 3등급은 할지 말지 고민해라 이겁니다. 왜냐면 3등급인 친구가 수리논술 하는 이제 중앙대학교 광고 공부를 지원하면은 수리논술 풀어야 되거든요. 그걸 하게 되면은 인문논술 하는 친구들 중에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여기를 많이 써요. 이런 과를 많이 쓰기 때문에 1등급인 친구들이 엄청 많고 2등급도 많은데 3등급은요 그 안에서는 꼴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등급까지 쳤을 때 3등급이 잘하는 거지 1, 2, 3등급만 모여있는 곳에서 3등급은 꼴찌거든요. 그래서 3등급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자신 있을 때 하고 1등급은 무조건 하고 이제 4등급은 절대 하지 마라 이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할 조건이 되면은 인강을 들을 수 있고요. 인강은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우리 수리논술쌤 팀이 이제 찍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현강 학생들 대상으로는 첨삭까지 해주세요. 이거 써서 내면은 제가 따로 비용을 받지 않고 우리 아이들은 그때 가면 다 사실 거의 19 같거든요. 9월달, 10월달이니까 그때 제가 첨삭을 따로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제가 또 자료로 나눠드린 것 중에 하나 또 이제 고려대학교 편입 논술을 제가 또 넣어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논술로 가질 수 있는 좀 특별한 기회 중에 하나가 논술로 입학하고 난 다음에 2번의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편입 논술이 편입이 원래 영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편입 시험은 다 영어예요. 근데 연대 고대는 영어가 아니라 논술이에요. 신기하죠? 연대 고대만 그래요. 논술로 편입 시험을 보고 시험이 2번 있습니다. 3학년으로 편입할 때 2학년 말에 시험 보는 거 한 번, 그리고 4학년 때 시험 보는 거 한 번. 이래가지고 2번이 연고대 편입을 할 수 있는 기회이고 그때 보는 시험이 바로 이 고등학생들이 보는 그 논술이랑 아예 똑같아요. 뭐만 좀 다르냐면은 제시문이 조금 더 어렵고요. 그리고 글의 분량이 좀 더 길어요.
예를 들면 대입 논술에서는 보통 한 시험에서 쓰는 글 분량이 보통 이제 두 문제 정도 풀었을 때 한 1,500자 이 정도 수준인데 편입 논술은 그거보다 한 200자, 300자씩 길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쓴다 정도이지 유형은 아예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논술로 대학교를 붙은 친구들이 계속 놓지 않고 제가 계속 가라고 합니다. 왜냐면 논술로 예를 경희대를 붙었어요. 그럼 되게 잘하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대학교 들어가면 글쓰기 또 배우거든요. 학술적 글쓰기 또 하는 거니까 이거를 아예 놓지 말고 계속해서 학교생활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놓지 말고 쭉 연마해라. 그리고 2학년 때 시험 보고 붙으면은 3학년은 연대 고대로 가는 거예요. 재수하는 효과가 없이 그냥 2학년, 3학년 넘어갈 때 연대 고대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 친구들이 제 제자들 중에 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노릴 수 있다. 대학교 들어가면 어차피 학술적 글쓰기 하게 되니까 그거를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요거죠. 그래서 대학교 입학한 이후에도 또다시 연고대를 노릴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있다는 거. 요게 논술을 통해서 논술 제대로 배워서 대학교 입학한 친구들이 유리하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저한테 또 질문이 있으실 텐데